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의 청자입니다. 많은 사연을 듣다 보니 힘든 일, 즐거운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더군요. 들으면서 울다 웃다 합니다. 저도 저희 이야기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편안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좋은 학력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시던 아버지 덕분에 나름대로 모자람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워낙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생 때만 해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집이 넓고 좋다고 놀라곤 했거든요. 제 학용품이나 옷, 가방 등을 보며 예쁘다고 부러워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갑작스런 아버지의 퇴직 후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는 번번이 이직에 실패해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집에 틀어박혀 일을 하지 않으니 집안 사정이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전업주부셨던 어머님이 식당에 취직하셔서 설거지 등 주방 일을 도맡아 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셨죠. 중고등학생 시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주식을 해보겠다며 온종일 컴퓨터만 보고 계셨어요. 엄마는 안 그래도 여유 없어진 형편에 주식까지 하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없는 형편이니 주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간 틈에 몰래 주식을 하는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주식을 하는 족족 돈을 날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한참 어렸던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었죠. 어쩌다 못 참고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린 네가 뭘 아냐며 무시하셨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저녁을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시고 돈을 날린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느라 늘 지쳐 보이셨어요. 마음고생으로 하루하루 수척해가는 엄마를 보는 제 마음도 고통스러웠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주식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확실하지도 않은 확률에 그 큰 돈과 인생을 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전 엄마를 고생시키기만 하는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쯤에 제가 남자를 보는 기준은 아버지와 완벽히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모두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아빠처럼 불안정한 사기업에 다니지 않기 위해 저는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어요. 제 모든 인생이 거의 아빠를 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나 다름없었죠. 다행히도 제 성향에 안정적인 직장은 잘 맞았고 적은 월급이지만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뒤엔 집을 나와 직장 근처 하숙방을 구해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마쳤으니 더 이상 서울에서 지내실 이유를 못 느끼신 부모님께서 집을 정리해 지방으로 내려가셨거든요.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처음으로 간 하숙방 주인 부부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숙을 했는데 다들 친아들,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젊은 애들이 부모 품을 떠나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다며 전날 저녁 신청을 하면 저녁도 함께 챙겨주시곤 했어요. 덕분에 집 나오면 먹기 힘들다는 집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너무 감사하게도 식사비도 따로 받지 않으셨어요. 한 푼 한 푼 귀한 시절 너무나 큰 은혜였죠. 매일같이 공짜로 얻어먹기 부담스러워 먹고 나면 항상 집안일을 함께 도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를 유독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큰아들이 꼭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참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하시던 농담에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요. 하숙집에는 주인집 아들들도 같이 살았는데 첫째 아들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또래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지만 무뚝뚝한 인상 때문에 처음에는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저보다 1살 어린 둘째 아들이 성격이 수더분해서 저랑 더 친했는데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커플은 잘 없었다 보니 자연스레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를 첫째 아들과 잘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등이 나간 거예요. 혼자 해보려고 용을 써도 안 되어서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2분 다 외출을 하신 건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퇴근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 이만저만 난처한 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편한 작은 아들에게라도 부탁하고 싶어 찾는데 작은 아들도 외출하고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 책을 들고 나와서 읽고 있는데 큰아들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말을 섞은 적이 잘 없어서 어색하게 눈인사를 했는데 제 옆쪽 소파에 와서 앉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살짝 긴장했는데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더군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아,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방에 불이 나가서. 아, 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주인집 아들이니까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라도 볼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안 친하기도 했고 막상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도 어색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만 좀 버티고 들어가서 자면 내일 부탁을 드려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참 침묵하고 있던 주인집 큰아들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집에 미리 사둔 등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고 왔던 가방을 옆에 툭 벗어 내려놓고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제서야 뭔가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마주칠 일이 있어도 대충 인사만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거나 밥만 후딱 먹고 들어가서 잘 몰랐는데 어딘가 듬직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창고에서 새 등을 꺼내온 그 사람이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책을 챙겨서 제 방으로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낯선 남자를 제 공간에 들이는데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주인집 아들이 자기 집 등 갈아주는데 뭐가 이상한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됐다. 감사합니다. 왜 얘기 안 했어요? 네? 등 나간 거요. 제가 묻기 전까진 얘기 안 하시길래. 아,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불편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자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다음부터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건 처음인데 어쩐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자꾸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주인집 부부께서 늘 하던 며느리 농담에 괜히 혼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소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겨버렸는지 자꾸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던 그 사람은 제가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다가와줬어요. 그날 이후로 오며 가며 몇 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예전보다 가까워진 우리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며 알아가다 보니 이 사람은 저희 아빠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다정하고 말수가 많은 저희 아빠와는 달리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저를 배려해 주었고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죠. 은행이라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탕주의 같은 생각을 경계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질색팔색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가치관이 비슷한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집주인 부부의 눈치가 보여 두 분의 눈을 피하며 밖에서 만났는데 사는 집이 같으니 반경이 좁아 어쩔 수 없이 들키게 되더군요. 주말에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으로 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오셨다가 저희와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 얘 나연이랑 승호 아니야? 너희가 왜 여기에? 그 손은 뭐니? 아주머니. 너무 당황스러워 승호 씨의 손을 확 놓으려고 하는데 승호 씨가 그 손을 놓지 않고 더 꽉 잡았어요. 엄마, 저 나연이랑 만나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을 보라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비록 두 분께서 항상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고 농담하시기는 했지만 농담을 하는 것과 진짜 하숙생이 내 아들과 눈을 맞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뜨니 아주머니의 흔들리는 동공과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사실 따지고 보면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선 어쩐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를 참 잘 챙겨주셨는데 아주머니 입장에선 제가 아들을 홀렸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살짝 사색이 되었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어요. 뭐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 둘이 만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네가 웬일로 내 말을 다 듣니?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멋쩍게 웃는 승호 씨의 얼굴을 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다른 하숙생들과는 달리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뭐라도 도우려고 하는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없다며 제 앞에서 며느리 농담을 치면서 승우 씨에게는 뒤에서 잘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나 봐요. 승우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호들갑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없던 관심도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랑 대화해보니 잘 맞아서 만나게 된 후로 부모님께 얼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최대한 같이 숨겨준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교제 사실을 승호 씨 부모님께 오픈을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고 승호 씨가 워낙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다 보니 저희는 장기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나 다름없던 승호 씨 부모님께서도 20대 중반부터 저를 좋게 봐오셨으니 시집살이 걱정도 전혀 없었죠. 승호 씨에겐 형제도 작은 아들인 승현이 한 명뿐이었는데 승현이는 승호 씨랑 만나기 이전부터 편하게 지내왔던 사이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말로 제 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예전부터 집주인 부부께서 잘해주신다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터라 제가 인자한 분들께 시집간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무사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는 정말이지 거짓말이라 느껴질 정도로 아무런 시련도 없이 행복하기만 해서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그때 그 하숙집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며 행복의 겨운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잘해줬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절 예뻐하셨고 이제는 제게 도련님이 된 승현이 역시 도련님이라는 불편한 호칭을 시부모님 안 보시는 곳에서는 빼고 편하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화목하게 잘 지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어느 날 돌연 끝이 나버렸어요.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쯤부터
도련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도련님과 4살 차이가 나는 어린 여자친구였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고 2년 정도 사귄 뒤에는 두 사람 사이에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저와 제 남편에게는 한없이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 특별히 교류가 없었어도 도련님과 잘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비 동서가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부모님께 데리고 와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내 여자친구 좀 어떤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나 형수님이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멀쩡한 형 놔두고 왜 형수한테 부탁이야, 서운하게. 그게 아니라 같은 여자끼리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잖아. 아우, 저희가 하루 봐서 뭐 아나요. 그래도 2년이나 만나신 도련님이 절 아시겠지. 그래도 다르죠. 저도 형수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같은 부류면 형수님이 딱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당신도 들었지? 나 같은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잘 좀 해. 저 녀석이 형 앞에서 못하는 소리 같네. 너 말 조심해라. 뭐 우리 아내만한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고맙게도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해줘서 그때 한번 보기야 했지만 그때는 저도 신랑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익히고 지나갔거든요. 다시 제대로 만난 예비 동서는 얼굴도 앳되고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도련님 말에 따르면 100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를 소유한 유복한 집안 딸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티가 나고 밝은 인상에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도련님 연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친구가 싹싹하고 야무지게 도련님을 챙겨주는 것 같아 한없이 좋게만 보였죠. 실제로 만나서도 예비동서는 저희에게도 참 예의가 발랐고 조금 쑥스러워하기는 해도 말도 곧잘하고 저희와 어울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도련님 말대로 제 부류의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다 싶었지만 이만하면 도련님도 여자친구 하나는 잘 만났다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어요. 저만의 생각인가 싶어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예비동서 당신이 보기엔 어떤 것 같아? 난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던데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여. 그래? 나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싹싹한 편인 것 같아서 좋아 보이던데. 이런 자리엔 누군들 못 그러겠어.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최대한 예의 차린 거겠지. 헤이,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해. 살다 보면 이 정도 예의도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다고 한 거야. 사람은 한 번 본 걸로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당신이랑 나처럼 서로한테 잘 보여야 할 필요 없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겪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지. 나름대로 냉정한 남편의 판단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서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해서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형수님 어떠셨어요, 제 여자친구? 제가 보기엔 너무 귀엽고 착해 보이던데요. 예의도 바르고. 저는 좋았어요. 도련님이 좋으면 된 거지 뭘 저한테 물어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다는 게 그분이 괜찮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만난 기간은 2년이지만 집도 멀고 쉬는 날도 많이 안 겹쳐서 자주 보는 커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커플들에 비해 대화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형수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래도 우리 중엔 도련님이 제일 자주 만났는데 도련님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시죠. 혹여나 제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시게요?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내 눈에 예쁘고 좋은 사람이면 그게 내 짝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도련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도련님이 너무 저의 의견을 궁금해하시니까 혹시나 제 의견이 도련님의 선택에 너무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도련님의 표정이 약간 굳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내가 편한 사이라고 너무 과하게 잔소리했나? 아님 말 실수라도 했나? 속으로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오해를 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도련님이 차마 예상도 못한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형수님이 헤어지라면 헤어질 건데요.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저도 내심 너무 놀라는 바람에 순간 분위기가 살짝 싸해졌어요. 몇 초 뒤에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웃어 넘겼죠. 에이, 도련님도 참 뭐 이런 농담을 해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 부모님도 아닌데 뭘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라 말아 하겠어요. 옛날 하숙생 시절부터 참 저를 잘 따르는 동생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신뢰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살짝 의아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이 엄청 웃더라고요. 걔가 이상하게 옛날부터 당신 말은 엄청 믿더라고. 부모님이 나랑 잘해보라고 하기 전부터 당신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고 나한테 계속 그랬었거든. 뭐? 그래? 그저 도련님과 친하게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보다 먼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긴 저도 도련님을 도련님이라기보다 친남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도련님도 저를 친누나처럼 생각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는 했어요.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고 신뢰해주는 만큼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련님과 예비동서를 한 번씩 만나 어색함을 풀었고 덕분에 조금 편안해진 분위기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이 저희에게 따로 인사할 겸 식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여행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양손 가득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선물이 끝도 없이 나오네. 어머님 아버님만 잘 챙겨드려도 충분한데 뭘 우리 선물까지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미안하게. 섭섭하게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 선물인데 빵빵하게 챙겨와야죠. 역시 도련님밖에 없네. 도련님이 우리 남편보다 낫다. 농담을 하자 남편도 도련님을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유쾌하게 웃었죠. 이 자식이 지영보다 형수를 더 챙기네. 동서도 장난스럽게 떨떠름한 얼굴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형님 말이라면 어찌나 철석같이 믿는지. 이러다 형님 말이 법이라고 할 사람이에요. 농담처럼 지나가듯 한 말이었지만 살짝 걱정이 들더라고요. 도련님이 저를 잘 따르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동서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결혼한 입장이라 그런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래도 가볍게 한 이야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서둘러 그 얘긴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동서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 해주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한결 편안해졌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야기야. 워낙 이 사람한테 많이 들었지만 형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요. 시부모님께서도 형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 사람도 하도 잘 따르니까 형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술이 좀 들어가고 네 사람 다 알딸딸한 느낌이 들 때쯤 동서가 진솔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도 도련님도 다 잘 지냈는데 동서하고만 조금 어색하니까 이번 기회에 동서와 더 친해지면 되겠다고. 그래서 술도 들어간 김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어렸을 때 불우했던 제 가정환경 이야기를요. 동서는 묵묵히 들어주었는데 궁금했던 사람치고는 생각보다 반응이 좀 없어서 살짝 민망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에게도 제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던 모양인지 도련님이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형수님이 너무 밝고 건강하셔서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식구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오랫동안 하셔서 예뻤던 손이 다 망가지셨어요. 아직도 그 손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전 꼭 아빠랑은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형이에요? 그렇죠.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저희 아빠랑은 성격도 취향도 완전히 반대라서 끌렸거든요. 그랬구나. 저도 형이랑 비슷해서 형수랑 잘 맞았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니, 저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형수님 저희 집 하숙생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반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때야 너무 어리기도 했고 형이랑 잘 되실 건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살짝 추기가 돌기도 했고 도련님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어 사고가 정지됐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뱉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도련님의 얼굴을 보니 술이 확 깨더라고요. 반사적으로 동서의 눈치를 살폈는데 역시나 싸늘하게 식어있더라고요. 가뜩이나 평소에 절 잘 따르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저런 소리까지 듣고 동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야, 이 자식 많이 취했네. 재수씨, 이 녀석 데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대리기사 부르긴 할 건데. 네, 어떻게든 가야죠. 이 분위기에 여기서 자고 갈 순 없잖아요. 남편을 대하는 동서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았지만 그날은 기분이 나쁠 테니 동서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런 걸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동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동서, 마트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꼭 택시를 타야겠어? 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천천히 걸어갔다 오자 우리. 형님, 그 거리를 꼭 걸어갔다 와야겠어요? 걸어서 15분이면 오며 가며 30분이에요. 명절이라 정신도 없는데 길바닥에서 시간 버리실 거예요? 설마 택시비 아까워서 이러세요? 뭐라고? 그게 아니라 택시를 안 타도 되는 거리인데 타자고 하니까 그렇지. 올 때야 짐이 많아지면 탈 수도 있다지만 갈 때는 그렇지도 않잖아. 됐어요, 형님. 참 절약정신 지극하시네요. 택시 타기 싫으면 관두세요. 저라도 혼자 타고 갈 테니까 마트에서 봐요. 뭐? 아니, 동서. 굳이 따지면 어머님 댁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택시를 타고 다녀오자는 제안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는 전에 제 가정 형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제게 궁핍하게 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돈 아까워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동서, 제사 음식들 명절이라고 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마늘 같은 건 할인 들어간 걸로 사자. 형님, 지금 설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이런 신선하지도 않은 마늘로 요리해서 올리자는 거예요? 아니, 이건 메인도 아니고 요리할 때 쓰이는 재료잖아. 그리고 이게 못 먹을 걸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사 먹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 됐어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까지 싼 걸로 퉁치려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이러시는 건 알고 형님 예뻐하시는 거세요? 처음 한두 번은 동서가 그날 일로 받은 상처를 감당 못해서 저에게 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주식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웬일로 동서가 제 옆에 와서 앉길래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 해서 말을 걸어보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설마 주식 하시려는 건 아니죠? 주식은 무슨 주식? 비웃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긴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혐오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실 리가 없죠. 저는 혹시나 해서 한다고 하시면 말려드리려고 물어봤어요. 형님도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요? 와, 그때는 정말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동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동서가 나한테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결혼했으니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다 끝났다 이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저는 형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가족끼리 이 정도 걱정도 못해요? 동서가 날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고? 동서 우리 집안 사정도 다 알면서 사람이 믿고 얘기해준 속 얘기를 약점 잡아 비아냥대면 돼? 동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수준이요? 형님, 수준으로 따지면 제가 더 형님한테 실망했거든요. 남편이 하도 따르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집 자제길래 그런 아 있는데. 세상에 주식으로 집안 다 말아먹은 한량이랑 식당 아주머 밑에서 자랐을 줄이야.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쪼잔하게 돈 아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는. 이래서 부모님이 그러셨나? 서민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남편 집안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여서 서민들이라곤 했지만 결국 저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시부모님조차도 저나 저희 집 형편만으로 모욕한 적 없는데 이런 수모를 동서한테 당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서민들? 그러는 동서는 뭐 얼마나 부자길래 그래? 부자면서 왜 그렇게 돈은 안 써? 효도는 왜 반반이야? 돈 많은 거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럼 증명 좀 해봐. 부자들은 돈 얼마나 잘 쓰나 한번 보게. 어머, 제가 왜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거지 근성도 있으신가 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당연하게 돈 내라고? 행패 부리지 마시고 돈 필요하면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버세요. 공무원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뭐라고? 공무원은 가뜩이나 경업도 안 돼서 어째요? 제가 일자리라도 좀 드려요? 아까 저희 밥 먹고 쌓인 설거지 있는데 그거라도 좀 하실래요? 식당 아줌마 딸이니까 설거지 하나는 잘하겠다. 일단 형님이니까 좀 많이 쳐드릴게요. 10만 원이면 충분할라나? 동서가 선을 넘는 순간 제 이성의 끈도 같이 끊어졌어요. 눈이 돌아버린 저는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조롱하고 모욕해? 누가 못 배운 집 딸 아니랄까봐 다짜고짜 폭력은? 결국 저희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싸웠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뒤늦게 달려와 저희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시부모님은 앞에 잠깐 나가셔서 이렇게 추한 꼴이라도 못 보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희 친정에도 들리기로 한 날이어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나름대로 마음을 연다고 동서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던 건데 그걸로 제 가슴에 칼을 꽂으니 한이 맺히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얼마나 봤다고 그런 속 깊은 얘기를 해서 제 무덤을 팠나 싶었어요. 게다가 도련님이 말실수를 한 건 도련님 실수지 제 실수가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쉬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목 놓아 울자 남편이 안쓰럽다는 듯 토닥여 주었죠. 여보, 곧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울면 어떡해. 코도 너무 빨갛고 눈도 다 퉁퉁 부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남편이 열심히 위로해 주었지만 역효과였어요. 받아주니 더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길 내내 울어제끼다가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던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셨어요. 세상에 나연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울었어? 너 설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왜? 오서방, 얘가 왜 이래?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을 재촉하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이 부모님께서 들으셨을 때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 따라가려는데 엄마가 막았어요. 엄마, 남편은 잘못 없어요. 우리도 알지 그럼. 오서방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빠는 왜 저래요? 괜히 사람 긴장되게.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때 뭔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생각 못해본 부분이었는데 지방에 내려온 이후로 두 분이 부쩍 사이가 좋아지고 신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한순간의 느낌이라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제 촉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술에 취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동서와 육탄전을 벌인 이후로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었어요. 가족 행사가 있으면 남편과 도련님이 서로 연락을 해서 소통을 했죠. 그런데 동서가 그런 식으로 찾아와 버리니 저와 남편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락 한 통 없이 이 늦은 시간에? 형님께서 절 타단하셔서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으시니까. 동서랑 술 한번 잘못 먹었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아서 동서의 술 취한 모습을 또 보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상처받은 입장에 동서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 왔는데? 무슨 일 있어? 형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예전에 제가 형님 못 살게 군 거요.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남편이 형님 말만 따르길래 질투했는데 형님 예전에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꼭지가 돌아서 괜히 형님 무시하고 화풀이 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잘못했어요, 형님. 네? 동서가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저는 놀라서 동서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동서가 고개까지 푹 숙이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동서, 많이 취했어. 나중에 정신 들면 다시 와. 나 이 상태로 얘기하기 싫어. 형님, 살려주세요. 네? 저희 아빠,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동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살려드려? 무슨 일 있으셔? 아프신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동서를 흔들어 대답을 재촉하자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형님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를 사버리셨어요. 뭐? 우리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동서.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서 저희 아버지를 해임하려고 하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저희 아빠 회사에 들인 공이 얼만 줄 아세요? 제발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동서의 입에서 쏟아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저는 잠시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께서는 동서가 저를 무시했다는 말을 듣고 동서의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천천히 주식을 사들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은 아빠께서 그렇게 열심히 파던 주식을 조금씩 성공시켜서 놀라울 정도로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는 점이었죠. 전업으로 하셔도 생활비 버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프로가 되셨다는 말에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한 우물만 팠다면 한 우물만 파신 건데 그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쩐지 항상 아빠를 한심하게만 생각했던 게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운다고 그게 해결이 돼? 회사 일이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왜 이래? 자기네 회사가 100억대 매출이라며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자기가 불리해지니 무릎부터 꿇는 모습이 참 추하더라고요. 마음껏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동서는 급한 마음에 자존심도 없는지 계속 이 말을 땅에 박고는 빌었어요. 형님,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님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 동서. 그건 우리보다도 더 어른인 분들의 사정이잖아. 동서네 회사에 딸린 인원이 얼만데 그걸 우리 사이에 화해하는 걸로 퉁쳐서 무능한 대표이사를 회사에 그대로 두면 쓰겠어? 해임이 되더라도 그건 동서네 아버님 역량이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동서지. 한량의 식당 아줌마라고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보니 어때? 많이 쓰라리지? 그러니까 동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이제는 동서네 아버님이 더 한량처럼 사시겠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던데 그 3년 동안 잘 즐겨봐. 질척이는 동서를 억지로 일으켜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문 앞에서 이년저년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얼마 뒤 확인해보니 가구 없더라고요. 동서가 돌아간 걸 확인한 뒤 그 길로 저는 아빠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는 마치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웃음이 났어요. 딸, 무슨 일이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 내 복수해준 거예요. 방금 남편한테 듣고 알았잖아. 당연하지. 난 네가 우리 집에 눈 띵띵 부어서 오던 날을 절대 못 잊는다. 시부모님도 아니고
어디 어린 게 맹랑하게 내 딸한테 기어올라? 그런 건방진 애들은 싹을 밟아줘야 돼. 그러니까 나 완전 그동안 당했던 거 다 갚아줬잖아. 고마워요 아빠.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 풀린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꿈꾸는 줄 알았잖아. 진작 말해주지. 그럼 나도 조금은 응원했을 거 아니야. 네가 나 주식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잘 돼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이러다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러웠고. 그러게 원래 그런 말 하나도 믿음이 안 갔는데 이젠 좀 믿음이 갈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허탕한 웃음소리에 어린 시절부터 묶여왔던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마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언제나 가족은 뒷전이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를 항상 염려하고 많이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아빠와 좀 더 애틋해졌어요.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과는 별개로 한 우물을 오래 파서 결국엔 뭔가를 해내셨다는 게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와 주식이 저를 지켜주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인생은 참 오래 살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미워 죽겠어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이제 3살 된 아들아이가 있는 나름 성공한 자영업자예요. 이런 제 삶에 지우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인데요. 정말 흑역사라는 말이 딱 제 경우에 맞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은 아빠 친구분의 먼 친척이었는데 그 집 엄마,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가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도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온 거였어요. 저는 선을 보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요. 아빠 친구분이 자꾸 선 한번 보라고 하니 아빠도 곤란해지셨어요. 연지야, 그냥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온다 생각하고 가봐라. 이 친구 보아하니 네가 나갈 때까지 조를 것 같구나. 그 친구 말로는 성격 무난하고 사회생활도 무리 없이 잘한다면서 튀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무튼 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주말에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친구분 말씀대로 평범했는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끄는 면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차 한잔 마신 걸로 다신 안 볼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 남편은 저한테 관심 있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나름 여자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연지씨만큼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까다로운 생각도 아니고 불편하게 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만나보고 그 후의 일은 다시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만나요. 2달만이라도 만나봐요. 저희 회사 앞으로 집 앞으로 찾아오며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그 남자를 보며 살짝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럼 만나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좋은 점도 보였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특별한 취향이 없어서 그런지 까다롭지 않은 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고 처음에는 별로였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좋게 보이고
눈에 익자 점점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귀기로 하고 1년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시댁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 시어머니도 무난하고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집안 최고 빌런은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하고 7살이나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인지 자기가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잔소리에 싫은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댔어요.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장차 해보고 싶은 일 때문에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안 신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동민우보다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라 찜찜한데 뭔 일을 배운다고 설쳐대? 그럼 우리 동민이 어쩔 거야? 옳게 결혼했으면 남편을 챙겨야지. 형님,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일하잖아요. 다들 좀 더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도 학원도 해보시고 직장도 다니셨다면서요. 그럼 저를 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옳게 얘기하는데 나를 왜 끌어들여? 이런 말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나는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먹고 사느라 그랬던 거고 옳게는 지금 사정이 다르잖아. 우리 동민이 이름만 들으면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고 괜찮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데 그럼 동민이한테 더 신경 써야지. 요새는 집안일을 남녀 똑같이 나눠서 한다며? 그것도 비슷하게 벌 때 나는 말이고 옳게는 동민이보다는 연봉 적잖아. 그럼 알아서 기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동민이 아침밥 굶겨 내보내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잘해.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아침 차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신우는 딱 봐도 기가 세게 생겼는데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싸움이 날까봐 어느 정도 받아주는 척하며 조심히 말을 했어요. 남편도 신우애한테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기지는 못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연지랑 내가 아침 각자 챙기기로 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 뭐가 어째? 야, 내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 업어서 키웠어. 조그만 게 어디 컸다고 말대답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누나가 볼 때 동생이 항상 어려 보이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7살 차이인데 무슨 자기가 남편을 업어 키웠겠어요.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 입원하셨던 것도 남편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정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자기가 한 일 가지고 생색도 많이 내는 성격 같았고 어떻게든 저한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신우보다 기가 약해서 그런지 웬만한 말은 이기지도 못했고요. 시어머니가 무난해서 다행이다 했더니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도 상견례 할 때도 또 혼수 때문에 만났을 때도 신우는 그저 말없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낼 줄 그때는 몰랐죠. 연지야, 우리가 누나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누나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지켜볼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사실 누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연지 너까지 그럴 건 없잖아. 그냥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러는 것 같아. 네가 조금만 참아. 그래, 늘 아이 같던 동생이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이 시간이 빨리 지나면 좋겠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저에게 신우는 정말 별 황당한 일을 다 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톡으로 무슨 식단표를 보냈더라고요. 이거 우리 동민이 식단으로 해보라고 보내는 거야. 영양 균형도 잘 맞고 동민이 좋아하는 음식 많으니까 이걸로 상 차리면 옳게 고민도 좀 덜하지 않겠어? 저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솔직히 그런 식단표가 있다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저도 해봐야지 했지만 하필 그때 회사도 제일 바쁠 때라서 저는 제가 따로 배우고 있던 것도 잠시 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은 정말 각자 알아서 챙겨 먹고 집에 와서 제가 설거지하고 저녁은 반찬 하나 주문해서 밥만 해서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신우가 식단표를 보내주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퇴근해서 왔는데 뒤에서 사람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신우였어요. 어머 형님,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도 없이. 아니, 제 뒤에 따라오시면서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라더니 양손을 허리에 얹고는 저희 부엌을 쫙 스캔하더군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왜 김치랑 단무지 종류만 있어? 이건 또 뭐야? 찜닭인가? 내가 준 식단표 어제 소고기 묵국이었잖아. 아니 그리고 저 설거지통은 뭐야?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 형님, 저희 회사가 요새 너무 바빠서 식단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거 지나가면 그때 할게요. 찜닭은 어제 저녁 반찬으로 시킨 거 남은 거예요. 설거지는 제가 이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민이 아침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설거지도 해놓지 않고 나가고 순 밖에서 사다 먹는다는 소리네? 밥은 집에서 해서 메인 반찬 하나만 시켜 먹어요. 두 식구인데 따로 장 봐서 음식하는 게 더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남으면 자꾸 음식물 쓰레기만 많아지니까요. 그럼 음식을 해서 나도 갖다 주고 우리 엄마도 갖다 주면 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요령이 하나 없어서 우리 동민이를 조미료 잔뜩 들어간 음식만 먹이는 거야? 올케가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으니까 동민이보다 못한 회사를 다니겠지. 그래도 사람이 정도가 있지. 내가 이참에 하는 말인데 올케 회사 관두고 그냥 동민이 내조나 잘해. 이러다 우리 동민이 올케 먹여 살린다고 일만 하고 몸도 망가지겠어. 내가 우리 집 인사 왔을 때부터 올케 인상 마음에 안 든다 싶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반대할걸.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미 결혼한 거 지금 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제가 동민 씨 와이프 됐는데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좋게 볼 구석에 있어야 좋게 보는 거 아니겠어? 다 원참. 아무튼 우리 동민이 더 이상 밖에서 뭐 사 먹이지 말고 제대로 집밥 먹여. 그것부터 잘해보라고. 저처럼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니라 신우 때문에 울어본 분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신우한테 치여서 신혼 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저더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누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줬죠. 지금 생각하면 위로가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아이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임신 초 입덧이 심한 것도 있고 재택으로 일을 하다가 한번 어지러워서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저는 휴직계를 내고 신우 말처럼 정말 아예 집에 들어앉게 됐어요. 남편 역시 코로나로 거의 10개월 정도를 재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아이를 낳고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도록 통제된 산후조리원에 2주를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 중에도 친정 부모님은 문자도 자주 보내고 전화도 많이 했고 제가 나오자마자 아이를 보러 와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문자 몇 번 한 것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특히 저한테 그렇게나 모진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댔던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핑계는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한테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거요. 그건 그렇다 해도 첫 아이에게 선물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시댁에서는 제가 너무 섭섭할 정도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시기가 안 좋아 그럴 거라며 위로하며 넘어갔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일일이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물론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아이를 이뻐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원래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아빠니까 앞으로는 잘해보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아이가 밤에 울면 같이 봐주는 게 아니라 귀마개를 하고 혼자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자버리곤 했어요. 저는 아이의 모든 걸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키워야만 했고요. 그런데 식구들끼리 백일잔치를 할 때도 신우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데도 음식이 어떻네, 인테리어가 촌스럽네 잔소리만 했을 뿐 아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백일 반지 하나 준비해오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건네준 금일봉 봉투 하나가 시댁이 해준 전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완전 변해버렸고요. 쟤는 왜 저렇게 허구한 날 울어대기만 해? 연지 너 애 잘 못 보는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 애 좀 조용히 시키지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이가 다 그렇지. 나나 동민 씨도 다 이렇게 큰 거야. 애들이 뭘 알겠어? 말도 못하는 나이잖아. 그러니 뭔가 표현하려면 울기밖에 더 하겠어? 동민 씨, 우리 하준이 아빠잖아. 그런데 하준이 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아, 몰라. 네가 잘하면 안 울 거 아니야. 하여간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육아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동민 씨가 해보든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화가 나서라도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복직보다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어보자 싶었죠. 전에 배우러 다니던 부업을 아예 주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일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친정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지만 이제는 좀 더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만드는 반려동물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외출복 등을 먼저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했어요. 제가 목걸이 디자인을 잘해서인지 꽤나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외출복으로도 이어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작업실을 따로 구하고 같이 일할 직원도 몇 명 뽑아야 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비웃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뭐냐? 좀 팔리는 것 같다고 일 버리는 거야? 이러다 망하면 누구 신세까지 조지려고 그래? 적당히 해라. 넌 누나 말대로 집에서 애나 잘 보고 나한테나 잘하면 돼. 무슨 되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설치고 난리야. 저는 그때 한창 사업 설계가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어서 남편하고 다툴 새도 없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하기도 싫었고요. 남편이 비웃거나 말거나 저는 사업에 몰두했어요. 아이와 집안일은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고요. 밖에 작업실을 내고 처음에는 월세 내는 데에도 고전하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하고 신우는 깜냥도 안 되면서 사업한다고 저한테 못된 말만 했고요. 하지만 점차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반년도 되지 않아서 저는 직원들 월급에 작업실 월세를 내고도 꽤나 많은 이익을 내게 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 일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반려동물 간식까지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됐죠. 그러자 남편이 태도가 싹 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진이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덕이야. 내가 끝까지 못하게 했어봐. 이렇게 될 수나 있었겠어? 아무튼 이게 돈이다 얼마야. 라며 웃는데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흉해 보이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이토록 끔찍해질 수 있다니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처음 사업한다고 할 때는 비웃기만 하고 하나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 태세전환해서 전부 자기 덕인 양 구는 모습에 저는 정남이가 떨어졌던 거죠. 게다가 자기는 아이 안 좋아한다는 핑계로 애 한번 제대로 봐준 적이 없고 자기 쉬는 날 친정 엄마가 와 있으면 그 핑계로 시댁에 가서 지 누나랑 엄마랑 외식하는 놈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한테 감사 표시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당연히 집안일 해주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아이가 있는데 좀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를 다스리며 지냈는데요. 정말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돼서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집에 급하게 들어왔을 때였어요. 저는 바로 챙기고 나가서 직원들과 회의를 해야 됐죠.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때 아닌 삼계탕을 들고 집에 들이닥쳤어요. 형님, 이게 웬 삼계탕이에요? 복날도 아닌데. 저기, 제가 오늘 많이 바빠서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고 같이 나가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우, 바쁜 척은 혼자 다 해. 돈 좀 번다 이건가? 암만 그래도 동민이 먹이는 건 제대로 챙겨야지. 동민이 살이 얼마나 빠진 줄 알아? 그런 건 보이지도 않지? 그 사람 살 뺀다고 헬스 다니잖아요. 아침에도 조깅하고요. 그러니 살이 빠지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살이 빠져도 얼굴은 반들반들 윤기가 나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 올케는 올케만 챙기나 봐. 올케는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르 하네. 아무튼 챙겨. 아무튼 저 나가봐야 하니까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같이 나가세요.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먼저 나서자 신우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번 주말에 이쪽으로 이사와. 저기 버스 정류장 옆에 땡땡 아파트 있잖아. 이사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아무튼 그날은 와서 우리 집 청소 좀 해. 신우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먼저 나갔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말한다고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주말에 신우 이사하는데 갈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새벽부터 계속 전화질을 하더니 급기야 남편까지 저를 재촉해서 신우 이사하는 아파트로 끌고 가더라고요. 일은 저랑 심해부만 죽어라 하고 신우랑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오니까 그제야 일어나서 뭐 좀 하는 신용을 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에 저는 완전 벙찌고 말았어요. 예, 우리 동희가 동민이 퇴직금 받아서 이렇게 좋은 데 이사했다. 여기 네 덕도 있는 거 아니겠니? 네 사업이 잘 되지 않았으면 동민이가 퇴직금 다 주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네? 퇴직금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 사람 퇴직금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 얼마 전에 회사 관뒀어. 그래서 퇴직금이 나왔는데 누나네가 당장 이사가게 생겼다잖아.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아파트면서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이참에 집 사서 이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 퇴직금으로 보탰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그저 남편과 뻔뻔한 표정의 신우를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그런 저의 눈치를 보는 건 신우 남편밖에 없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는 흥분하지 않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퇴직하는 건 왜 말 안 했어? 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이미 결정한 건데 너는 뭐 사업 시작할 때 나한테 말하고 했어? 네 마음대로 질러놨잖아.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야? 아니,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관둔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나 네 마누라야. 상관할 권리 있다고. 그럼 퇴직금을 전부 형님네 줘버린 건 왜 말 안 한 건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누나가 우리보다 안 좋은 아파트에 그렇게 사는 게 솔직히 말이 돼? 나 그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누나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솔직히 결혼하고서도 네가 잘 못하는 거 누나가 다 지적해주잖아. 저번에 삼계탕만 해도 그래. 너는 그런 거 끓이지도 못하잖아. 결혼하고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고마워서라도 돈 보태야지.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렇다 쳐. 그럼 우리 엄마는? 하준이 봐주고 우리 반찬 다 해주고 너 먹으라고 보약도 지어다 주고 명절 때마다 너 먹을 거 입을 거 따로 챙긴 우리 엄마는? 장모님은 네가 챙기면 되잖아. 아, 그리고 내가 언제 장모님한테 그런 거 해달랬어? 내가 우리 누나 좀 챙긴 게 그렇게 안 입곱냐?
그럼 너도 네 돈으로 네 엄마 챙겨.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대체 이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싶기도 했고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감추느라 평범한 척 연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조용히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서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신우는 또다시 폭탄 하나를 제게 던지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왔는데 남편하고 신우가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올케, 이리 와서 앉아봐. 할 말 있어. 네, 잘 됐네요. 저도 할 말 있는데. 라며 제가 두 사람 앞에 앉자 두 사람은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들 할 말만 하더라고요. 아주 어이없는 얘기였어요. 내가 퇴직한 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비전이 없더라고.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알랑방귀 잘 끼는 것들일 테고 나는 맨날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말인데 연진 이 사업 나랑 공동대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누나가 고민이나 이사 같은 거 맡으면 어때?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우는 옆에서 한술 더 떴어요. 내가 보니까 울캔의 제품 문제들이 좀 있더라. 지금이야 사람들 모르고 물건 사겠지만 시간 지나봐 말 많아질 거야. 내가 그런 걸 관리하면 좋겠더라고. 그걸 지금 두 사람이 정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내 회사 일인데요? 내가 언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우리가 연지 너를 위해서 돕겠다는 거잖아. 올케는 항상 생각이 좀 삐딱한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그럼 우리 출근할 날이나 알려줘. 너무 늦게 알려주지는 말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라더니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둘이 나란히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저를 완전 호구로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왜 진작에 저 남자 진짜 모습을 못 봤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때까지도 아이한테 보여주는 애정이라고는 어쩌다 한 번씩 마지못해 어린이집에 애 데리러 가는 정도였어요. 아이가 남편하고 오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는 남편한테 안기고 싶은데 남편은 싫어서 애 보고 먼저 앞서서 걸으라고 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애가 아빠한테 주눅들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이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혼을 해도 완전히 갈라서고 난 후에 알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남편과 신우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리고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때 너무 억울하고 분이 차올라서 견딜 수 없었어요. 이혼을 반대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뜻밖에도 단박에 바로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나 너한테 진작부터 혼자 살라고 하고 싶었어. 그래도 하준이를 보면 아빠가 있어야 되나 해서 말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애한테도 아빠 구실 못하는 놈은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엄마는 제가 없을 때 집안일을 봐주시면서 남편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 킥킥대며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저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많이 봐서 속이 터지셨다고 해요. 아이를 안 봐주는 건 물론이고요. 또 지 누나한테서 전화만 와도 단박에 쪼르르 달려나가는 게 제가 말은 안 해도 속 어지간히 썩겠구나 하셨대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아빠 역시 체면이고 뭐고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요즘이 어디 우리 때처럼 꼭 한 사람한테 매여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집안이면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서 네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네가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아빠의 그 말 한마디가 방아쇠가 돼서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가기 전에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들러서 서류 작업을 마쳤고
이혼 서류를 들고 출근했어요. 퇴근 후 남편과 신우 앞에 내놓을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는지 말을 안 해서 답답하다면서요. 신우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직원한테 심부름까지 시키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오면 차 내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 곧 내가 여기 이사가 될 텐데 어째 직원들 태도가 영 엉망이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컵에 물을 따라서 그걸 신우 머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꿈깨 이 여자야. 이사는 무슨 이사? 우리 회사 규모의 이사 같은 거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너 같은 건 이사는커녕 말단도 안 되거든? 신우는 물을 맞고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고 남편도 저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다 물을 끼얹어? 그리고 이 여자? 너? 당장 누나한테 사과하지 못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다고 나한테 난리야. 저 사람이 여자 맞지? 그럼 남자야?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야,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네가 이러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나랑 살기 싫어? 어? 그래, 너랑 안 살 거다 이 뻔뻔한 놈아. 저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그걸 본 남편과 신우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왜 나 혼자 일군 회사를 너랑 공동대표하고 거기다가 혹까지 떠맡으면서 너랑 살아야 되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끊어버릴 방법 없나 생각했더니 있더라고. 제일 간단한 거. 이혼. 왜 이렇게 미쳤어? 무슨 애 낳은 여자가 이혼이야.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혼 하니까 이혼이 쉬운 줄 알지? 이혼 어렵죠. 누군들 이혼 쉽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아줌마, 저는 호구 취급하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하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100배는 낫겠던데요. 아니,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갑자기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졌어요. 연지야, 아무리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 이 서류, 이것도 그냥 봉투만 변호사 사무실이지 속에는 별거 없는 거 다 알아. 이러지 마. 별거 아닌지 맞는지 네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러자 신우가 남편을 밀치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고 이혼 서류인 걸 확인하자 분에 못 이겨 찢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찢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줌마 손에 더 무서운 게 들어갈 테니까요. 신우는 부들부들 떨다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주저앉아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자기 누나를 감싸면서 저한테 억울한 소리를 했고요. 너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누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로 놀라게 해. 어떻게 하긴. 나 기죽이고 너 안 챙긴다고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시집살이 시키고 거기에 더해 네 퇴직금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나더러 이삿날 와서 청소하라고 호통치고 뭐 더 할까? 오늘도 봐. 지가 무슨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이사를 하겠대? 야, 박동민,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스워? 언젠가부터 너 날 우습게 봤어. 그깟 대기업 다니면 애 낳은 자기 마누라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돼?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기 마누라랑 애한테만 큰 소리치고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야. 바로 너처럼. 공동대표? 웃기시네. 그 서류 갖고 가서 변호사나 구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 처음 본 남편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이제는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연지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누나 집 사는 거 보탠 거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어? 그렇다면 사과할게. 솔직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고 내가 어떻게 쓰든 네가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너를 힘들게 했다면 사과할게. 야, 넌 끝까지 날 나쁜 년 만드는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화가 났다니. 그렇다면 일단은 미안하다. 뭐 이런 거네? 너 결혼 전에 나한테 얼마나 들이댔냐? 그래놓고 지네 누나가 사람 쥐어짜듯이 괴롭히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 누나가 눈만 부릅떠도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내가 그런 놈을 어떻게 믿고 사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
하준이한테 언제 한번 다정한 모습 보였어? 네가 아빠 노릇 제대로 했냐고. 마지 못해서 투덜대면서 무슨 애를 짐짝 취급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더라. 너 같은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하다고. 이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도 다 아셔? 그럼 왜 모르겠니? 우리 엄마 너 하는 짓에 완전 치 떨렸대. 너 같은 인간하고 단 하루도 더 살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네 잘난 누나 데리고 썩 내 사무실에서 꺼져. 제가 무섭게 말하자 남편은 지 누나를 놓고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그걸 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누나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도 몇 번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도 화가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부인 따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애를 그렇게 괴롭힐 동안 가만히 계신 건 뭔가요? 제 딸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사부인 딸 중한 만큼 남의 딸도 중한 거예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찍소리 못하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못 보냈고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제 사무실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남편 앞으로의 회사의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하자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자기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게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남편은 위자료 대신 둘이 살던 집 전세금을 전부 저한테 주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자기 집에서 더는 큰소리 못 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기 동생 이혼시켰다며 크게 한판 한 모양이더라고요. 생전 자기 말빨에 밀려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던 엄마가 화가 잔뜩 나서 몰아붙이니 신우도 놀랐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 집 인간들 신경 쓸 틈도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양육비 핑계로 자꾸 만나자면서 어떻게든 다시 합칠 궁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 너도 고소해버린다고 큰소리치니까 더는 귀찮게 굴지 않네요. 저는 한동안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려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부모님 댁도 제가 전에 살던 동네도 남편 쪽에서 다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모르는 대로 오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평화롭고 너무 좋네요. 저는 당분간 이렇게 부모님과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우리 아들 키우는 데만 신경 쓰려고 해요. 남자는 인연이 닿으면 만나겠지만 그렇게 목매서 찾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